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며느리였던 40대 여성입니다.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제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한 건 남편을 만난 순간부터였어요. 남들은 흔히 착하고 성실한 남자와 결혼하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연애 때 성격 하나는 정말 착하다고 믿었던 남편은 그저 자기 주장 하나 없는 호구 중의 호구였습니다. 겉으론 자상하고 말 잘 듣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엄마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철부지에 불과했죠. 시댁 식구들 눈치에 늘 휘둘리는 그 사람 곁에서 저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고요. 다시 떠올려봐도 지옥 같던 제 결혼 생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소문난 워커홀릭이셨어요. 저희가 살던 작은 지역에서 부모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김신혜 부분 뭐 그렇게 바쁘대?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에야 들어오던데 아주 떼돈 벌겠어? 말도 마. 둘 다 워낙 바쁜 사람들이라 그 집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키운다고 하잖아. 애들만 짠하지 뭐. 이렇게 동네 분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저와 남동생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땐 그래도 일주일에 며칠만 할아버지 댁에 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 집보다 할아버지 댁에 가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물론 부모님이 저희 남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긴 했지만 밤늦게 잠깐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강이야, 강철아,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었어? 학교에선 별일 없었고? 아휴, 내 새끼들 얼굴 좀 보자. 가끔 피곤해 잔뜩 저른 얼굴을 한 엄마가 저는 반가움보단 어색한 마음이 커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곤 했습니다. 엄만 그런 절 보고 잠깐 놀라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애써 웃으며 절 한 번 더 안아주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무척 속상해하셨죠. 얘들아, 비록 너희 엄마 아빠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은 적어도 그래도 네 부모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진 그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쟤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이야. 치, 그게 저희 때문이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매일 저희 밥을 차려주시는 것도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오시는 것도 부모님이 아니라 두 분이시잖아요. 전 어린 마음에 부모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따랐습니다. 실제로 저희를 입히고 먹이고 키우는 건 다 두 분이시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남매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냐면요. 한 번은 더운 여름날 모기가 기승이라 모두가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저희 남매는 모기를 쫓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이놈의 모기 새끼들, 어디 감히 내 강아지들을 물어? 아유, 벌써 빨갛게 부어오른 거 봐라. 가만히 있어봐. 할머니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할머니 모기를 잡겠다고 밤새 파리채를 들고 잠든 저희 곁에서 불침번까지 서셨어요. 혹시나 저희 깰까봐 발소리도 못 내고 온 방을 살금살금 오가며 밤새 그렇게 모기를 쫓으셨죠. 그런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저희는 모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요. 할아버진 이러다 모기보다 할머니 먼저 잤겠다며 결국엔 저희 방 전체에 모기장을 둘러주셨어요. 이렇다 보니 부모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훨씬 큰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저희 남매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두 분의 큰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전보다 머리가 조금 컸다고 까불긴 했지만 그래도 늘 할머니 할아버지 껌딱지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헬로우예요, 헬로우. 미국에선 헬로우하고 인사한대요. 뭐? 아유, 난 하나도 모르겠다, 얘. 그게 글씨가 맞냐? 걔는 인사를 요상하게도 하는구만.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영어 잘한대요. 그러니까 두 분도 따라해봐요.
헬로. 아이, 다시요,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어서 중학교도 야학으로 겨우 마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두 분께 날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자랑하듯 가르쳐 드렸습니다. 잘난 척을 해대는 손녀딸이 얄밉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두 분은 언제나 우리 강이 똑똑하다, 우리 손녀 최고다 하며 칭찬해 주셨어요. L-O-V-E, love. 이거 러브라고 읽어요. love. 라부? 뭐, 나물? 그게 뭐냐? 밥 반찬이요? 우리 강아지가 나물 반찬이 먹고 싶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러브요, 러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I love you. 난 할머니를 사랑한다. 이 뜻이라고요. 아이 참, 나물이 아니고요. 아유, 그래, 그래. 이 할미도 우리 강이를 사랑해. 아이 나물류. 어때? 할머니 잘하지? 저희 할머니 정말 귀여우시죠? 이렇게 저희 앞에선 한없이 자상한 두 분도 무섭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해코지하는 사람을 봤을 때였어요. 언제쯤인가 어떤 말 어르신이 저희에게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조부모 밑에서 크냐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 니들 부모는 애들만 털렁 맡겨두고 어째 얼굴 한번 보이질 않냐? 그래도 애들은 부모 손에 자라야지. 안 그래? 다 늙은 노인네들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지 뻔하지 뭐. 그분은 늘 저희 남매만 보면 시비조로 장난을 치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이 일을 할아버지께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평소에 성인 군자 같던 할아버지가 부지깽이를 들고 그분 집까지 찾아간 거 있죠. 이복의 박씨, 당신 또 우리 손주들한테 못된 말 했어? 아무리 술주정뱅이라도 말은 똑바로 해. 내가 우리 손주들 어릴 적부터 시키고 먹이고 공부까지 시켰어. 당신이 뭔데 내 귀한 손주들 마음에 상처를 줘? 한 번만 더 그랬다간 나도 가만 안 있어. 앞으로 우리 손주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걸면 그땐 말로 안 끝날 줄 알아? 그때 할아버지의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동네에서 그 누구도 저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희는 마음 편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전 당당하게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프면 꼭 병원 가고 약도 빼놓지 말고 드시고요. 강철이가 병원 가자고 하면 귀찮아하지 말고 잘 따라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넌 우리 걱정 말고 서울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서울은 위험하다니까 밤늦게 절대 돌아다니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알았지? 뭐냐, 할머니가 나물에 나물. 저는 두 분을 남동생에게 맡기고 혼자 서울로 가는 게 괜히 죄송하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대학에 다니면서도 자주 전화를 드렸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할머니도 가끔 제게 보고 싶다며 울먹거리기도 하셨거든요. 오늘따라 우리 손녀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아휴, 할미가 주책이 있지? 강철이도 이제 좀 있으면 대학 간다고 떠날 텐데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어쩔고. 할머니, 제가 방학하면 바로 내려갈게요. 울지 마시고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잖아요. 집에 가면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옛날 과자 많이 사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겠다는 그 약속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어요. 저도 참 못된 손녀죠. 두 분께서 주신 사랑 덕분에 자랐으면서 제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자주 전화를 드리니까 그래도 난 착한 소녀야 하며 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정말 몇 년 만에 부모님이 휴가를 내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과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식사 전에 다들 이래저래 할 일이 있어서 식탁에 저와 아빠만 둘만 앉아있던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요. 너무 어색해서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어, 그게, 아빠, 웬일로 휴가를 내셨어요? 원래 휴가 같은 거 잘 안 챙기시잖아요. 어색한 침묵만 돌던 중에 제가 용기를 내 아빠에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도 저랑 대화가 어색했는지 연신 냉수만 들이키고 계셨거든요. 어? 아니, 네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지긋하시고 최근에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이번엔 얼굴 좀 뵈야겠다 싶어서 그냥 아빠가 겸사겸사 휴가 냈지. 정말 잠깐이었지만 숨막히던 부녀의 대화는 가족들이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그마저도 끊겨버렸습니다. 할아버진 본인이 죽기 전에 부모 자식 간의 살가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옛말에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했다. 아무리 우리 손에 애들을 키웠다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워야 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사이지 않겠어? 삼강오륜에 보면 부자 유친이란 말이 있다. 너희들 전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녀석들이니 그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 각별히 기억하고 살도록 해라. 그 무렵 건강이 많이 나빠지신 할아버진 부모님과 저희 남매 사이가 너무 멀어 보여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서먹하던 관계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무렵 할아버진 밭일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나 보고 싶어 하시던 사이좋은 가족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충격이 너무 크셨던지 할머니도 그로부터 몇 년 후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셨고요. 몇 년 사이에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두 분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었던 아빠가 받은 충격은 그 이상이었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두 분께 애들만 맡겨놓고 효도 한번 못하니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아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주저앉아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아빠의 깊은 외로움과 진심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눈물 속에 떠나보내고 저희 가족에겐 놀라울 정도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록 같이 살지 못했지만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생일날이나 명절날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가족 사진까지 함께 찍게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저희 가족들 모두 두 분을 떠나보낸 다음에야 두 분의 크나큰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 같네요. 시간이 조금 흘러 취준생이던 전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요. 동생의 결혼식 날 부모님도 울지 않으셨는데 유독 저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카맣고 조그마하던 콧질질이가 언제 저렇게 다 커서 장가를 가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살면서 제가 동생을 챙겨야 하던 때가 많아서 아무래도 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도 계속 울고 있는 절 보고 눈시울을 붉혔고요. 아이, 누나,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나 사연 있는 줄 오해하겠네. 좋은 날에 왜 그렇게 울어? 장가 간다고 입이 귀에 걸린 것 좀 봐. 네가 이 누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곧 찔찔대던 애가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다 하고 많이 컸다 너. 그래도 제 옳게 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남동생을 장가 보내는 마음이 마냥 슬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동생이 하나 더 생기는 기분이었죠. 저희 올케는 귀엽고 애교도 많고 정말 살가운 성격이에요. 저한테도 형님 하면서 먼저 전화도 주고 데이트하자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저희 식구들이 다들 무뚝뚝해서 서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올케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문 앞에 누가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형님, 많이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형님이랑 떡볶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포장해 왔는데 댁에 안 계시더라고요. 대체 누군가 싶어서 보니 바로 저희 올케였습니다. 올케는 떡볶이랑 튀김 포장을 들고 해맑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하여튼 못 말려. 집에 들어가 있지.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내가 배터리 나가서 전화도 못 받았네. 미안해. 많이 추웠지? 떡볶이가 너무 따뜻해서 괜찮았어요. 제가 불쑥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전화 안 받으시길래 문자 남겨놨는데 확인 못 하실 거란 생각을 못 했네요. 그날 올케와 다 불어터진 떡볶이를 먹으며 남동생 흉도 보고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얘기로 한참을 웃었답니다.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난 만큼 행복도 2배로 늘어난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전 회사 집만 오가며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나인 먹을 만큼 먹었고 가족들은 모두 자기 살기 바쁘니 마음이 참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 센터를 방문해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파양 경험이 많은 강아지였는데 처음에 제 눈치를 어찌나 보던지 어릴 적 꼭 처음 할아버지 댁에 맡겨진 절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녀석 등에 콩알 만한 점이 하나 있어서 저는 콩알이라고 이름 지어줬죠. 콩알아, 앉아. 옳지. 아유, 똑똑해라, 내 강아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 처음엔 제가 콩알이에게 새 삶을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콩알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진짜 새 삶을 선물 받은 건 바로 저인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러다 강아지만 키우며 노처녀로 살 거냐는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우리 콩알이만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던 콩알이가 6살이 되던 해 그만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산책을 많이 시켜서 피곤한가 했는데 어느 날부턴 밥도 잘 안 먹고 제가 불러도 예전처럼 반갑게 꼬리를 흔들지 않더라고요. 전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울며 불며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콩알이라고 했죠? 우선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콩알인 현재 말기 신부전과 간 기능 저하, 그리고 복부에 다발성 종양이 관찰되네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콩알이 그 조그마한 몸에 어떻게 그런 무서운 병이 숨어 있었을까요? 저는 미리 병원에 데려오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전 그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병원을 방문했지만 콩알이를 살리기엔 너무 늦은 후였어요. 콩알이는 그렇게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온기를 남긴 채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콩알아, 너무너무 사랑해. 넌 내 하나뿐인 강아지야. 우리 이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엄마를 꼭 기다려줘. 고생 많았어. 잘 가. 그렇게 콩알이를 보내고 전 한동안 회사의 병가를 내야 할 정도로 펠로스 증후군을 겪었답니다. 콩알이와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울고 한동안 동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가족들도 제 상태를 많이 걱정했죠. 올케는 제 마음을 알겠다며 저와 같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던 어느 날 회사 동료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날라왔어요. 강희 씨 괜찮아? 오늘도 콩알이 사진만 보면서 막 울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말고 혹시 소개팅 해볼 생각 없어? 내가 잘 아는 동물병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강희 씨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줄 것 같네. 저는 동료의 말을 듣고 처음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몇 번이고 밥이나 한 끼 먹고 와라. 아니면 그냥 콩알이를 보낸 속풀이라도 실컷 하고 오라며 자꾸 재촉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전 시간만 때우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처음 만난 남자 앞에서 무려 1시간 펑펑 울며 힘든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콩아리가 저한테 어떤 존재였냐면요. 걘 그냥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반겨주고 말하지 않아도 제 기분을 알아주는 그런 가족이었거든요. 콩아린 제가 힘들 때, 지칠 때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지켜줬는데 전 콩아리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너무 늦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저 정말 못된 주인이죠? 이 손수건으로 눈물 닦아요. 더 울고 싶으시면 답답한 속이 풀릴 때까지 우셔도 괜찮습니다. 반려견을 잃은 슬픔이라는 게 단순히 키우던 개를 잃은 슬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가족을 잃은 것만큼 큰 충격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희 씨가 괴롭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고요. 동물병원 원장이라는 그 소개팅남은 직업 덕분인지 슬픔에 빠진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저흰 그 후로도 만날 때마다 콩아리 얘기를 하며 부쩍 가까워졌어요. 덕분에 슬픔에 괴로워하던 제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죠. 그렇게 전 이해심 넓고 착한 남자와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한테 누나가 둘이나 있잖아. 누나들과 나이 차이도 꽤 나고 어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어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컸어. 어떤 집은 그런 경우에 형제들끼리 질투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데 우리 누나들은 다행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날 귀엽다고 많이 예뻐해줬지. 남편에겐 누나가 둘이나 있었는데 저도 남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동생들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누나들에게 예쁨만 받고 자랐으니 그때는 참 착한 누나들이구나 했습니다. 한편으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남편 성격이 저렇게 다정하구나 싶었고요. 특히 큰 누나 날 정말 예뻐했어.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는 5살이던 내가 집에서 사라져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대. 엄마는 울고불고 동네를 뛰어다니며 날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누나가 학교 갈 때 나랑 떨어지기 싫다고 몰래 데려간 거였더라. 마치 아끼는 인형 들고 가듯이 말이야. 남편과 연애하면서 매번 듣는 누나들과 남편의 에피소드가 어찌나 다정하고 사랑스럽던지 그땐 무뚝뚝한 누나였던 제가 남동생에게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어딜 가나 인기가 많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예쁨을 많이 받았죠. 당시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셨는데 그 지역 특산품 중에 알밤이 진짜 유명했거든요. 엄만 그냥 먹어도 맛있는 알밤을 직접 다 다듬고 재워서 밤 조림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우리 바쁜 예비 사이 진료 보다가 피곤하고 당 떨어지면 이거 하나씩 쏙쏙 집어먹게나. 달달하니 정말 맛있을 거야. 장모님, 언제 이런 걸 다 만드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밤도 밤이지만 장모님이 주시는 사랑이 달콤해서 벌써 힘이 나는 것 같네요. 남편이 이렇게 낯간지러운 소리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직접 만나보니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어요.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고 감정 표현도 잘 하는 것 같았고요. 저희 집과 분위기는 많이 달랐지만 저도 내심 화목한 가정이 부러웠기에 시댁 식구들에 대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전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고 한동안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이렇게 한 식구가 되니까 정말 좋구나. 우리 전화도 자주자주 하고 얼굴도 자주 보자.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니. 처음엔 자주 보자는 시모의 말도 다정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게 다 제 눈에 씌었던 콩깍지였음을 알게 되었죠. 우선 자주 얼굴 보자던 말은 그냥 시모의 일방적인 호출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귀한 아들이 잘 있는지 물었거든요. 새아가, 나다.
넌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니? 우리 막둥이 오늘 아침 식사는 잘하고 출근했어? 어제는 밥을 좀 남겼다며. 어머님, 저 지금 회사에 있어서요. 그리고 어제는 어머님 아드님이 반찬 투정하느라 남긴 거였고요. 오늘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가끔 이렇게 저도 화가 나서 비비꼬며 말했지만 시모의 귀엔 당신 아드님이 밥을 다 먹었다는 소리만 들리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그래. 잘했다. 앞으로 아침은 걔 좋아하는 고기 반찬으로 해줘라. 그리고 국물은 아침부터 고춧가루탕 국 말고 콩나물같이 시원하고 담백한 국으로 끓이고. 알겠지? 어머님,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 서툰 음식 솜씨보다 어머님 음식이 그의 입맛에 잘 맞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댁으로 아침마다 밥 먹고 오라고 보낼까 봐요. 진짜로 한동안은 시댁에 가서 아침 먹으라고 남편을 떠밀기도 했습니다. 말 잘 듣는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시댁에 가서 아침을 먹었죠. 그러다 시누이들이 제게 전화로 잔소리를 쏟아내는 바람에 결국 제 계획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옳게 안 그래도 바쁜 일 굳이 우리 엄마 집까지 보내서 밥 먹고 오라고 했다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병원장 남편 아침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맡겨? 형님, 어머니께 맡긴 게 아니라 그이가 반찬 투정이 심해서 밥을 못 먹을까 봐 그랬어요. 그리고 동물병원장과 그냥 병원장은 너무 큰 차이인 거 아시죠?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까 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모와 시누이들의 늦둥이 걱정은 밤낮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아주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아직은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까지 태어났을 무렵이라 전 어떻게든 잘 버텨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평생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도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 왜 울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저 드라마 보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저기 드라마 좀 봐봐. 자식들이 부모가 늙고 병드니까 모른 척 하잖아.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들수록 더 잘할 거야. 남편은 그 뒤로도 중년 여성들만 보면 울거나 시모가 생각난다며 갑자기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모습이 웃기고 참 다정한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는 걸 보고 불현듯 어떤 예감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 남편이 말로만 듣던 그 마마보이일까? 하지만 차라리 마마보이에서 그치면 양반이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좀 이상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전화를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특히 제 큰 시누이가 제일 큰 문제였죠. 우리 막둥이 밥 먹었어? 큰 누나야. 다름이 아니고 누나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오랜만에 막둥이랑 맥주 한잔 할 수 있을까? 설마 그런 것도 올케한테 허락받고 그런 거 아니지? 너 그렇게 잡혀 살면 안 돼. 큰 시누인 속상한 일이 있다며 마흔이 넘어 아이까지 있는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남매 사이에 맥주 한 잔씩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저녁 늦게 그것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거예요. 남편은 큰 시누의 전화를 받자마자 누나가 많이 힘들대. 나 나갔다 올게. 라며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새벽이 다 돼서 술에 만취한 채로 귀가했고요. 여보, 우리 큰 누나가 말이야. 장사를 하잖아. 근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대.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누나잖아. 뭐? 얼마? 5천만 원? 여보, 그건 너무 큰 돈이다.
우리 애 키우면서 들어갈 돈도 많고 얼마 뒤 이사도 가야 되는데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도와드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아, 형님도 좀 너무하시네. 그런 얘기를 당신이랑만 하시고. 저는 시댁 식구들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 줄 알기에 일단은 좋게 좋게 돌려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벼랑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당연히 동생인데 누나가 힘들다면 도와야지. 당신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진짜 못됐다 못됐어. 설마 처남이 그랬어도 당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했을까? 됐어. 당신한테 물어본다가 내가 멍청하지. 아이 됐어.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 허락받을 필요 없어. 남편은 화를 내며 날뛰다가 제 허락은 필요도 없다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싶게 벙쪘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어느새 큰 시누이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었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바로 이체해 줄 수가 있어?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리고 형님이랑 차용증은 썼어? 가족이라도 돈 거래를 확실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정 떨어지게 말한다. 내 돈 내가 보내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잔소리야? 우리 앞으로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았으면 좋겠어. 전 그때 제 앞에서 미운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제 남편은요, 뭐든지 저랑 상의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다못해 라면을 끓일 때도 무슨 라면을 먹을지, 어떤 익힘 정도로 끓일지 제게 묻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말하니 그 말이 참 낯설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 저도 육아휴직을 제외하곤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어요. 사실 지금 저희 아이도 올케가 육아를 도와줘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키울 수 있었던 거지.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애 키우는 거 내 남동생 와이프가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 알지?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올케 덕분이야. 그러니까 올케한테 줄 사례비 정도는 당신이 부담했으면 좋겠어. 같은 가족이라도 도와주는데 마음뿐 아니라 책임도 필요한 거잖아. 나 혼자만 고마워하고 책임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참나? 그건 당신 올케가 전업주부라서 그런 거잖아. 집안에서 탱자탱자 놀고 먹으니까. 됐어. 돈 줄게. 사례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그리고 그 돈도 당신이랑 나랑 딱 반반씩 부담해야지. 왜 내가 다 내는데? 남편 말처럼 올케가 아무리 전업주부라도 어디 애 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렇게 돈 얘기로 번진 부부싸움은 냉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했고 서로 부모님 용돈도 알아서 챙기기로 했죠. 그러다 얼마 뒤 어버이날이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용돈을 100만 원이나 드렸더군요. 저는 그 사실도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야 알았습니다. 에이미야, 넌 어버이날인데 입을 싹 닦는구나. 전엔 용돈도 보내고 밥도 사고 하더니만 이제 결혼한 지 꽤 됐다고 마음이 변한 거니? 참 서운하다 얘. 아주 우리 아들이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보냈는데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아유 참. 어머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이가 용돈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저에게도 용돈을 보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영준이가 그러는데 앞으로 각자 따로 돈 쓰기로 했다며? 그러면 영준이 돈은 영준이 돈이고 며느리 돈은 며느리 돈이지. 그럼 용돈도 각자 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이 일을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아무리 따져도 콧방귀만 끼고 있었어요. 난 몰라. 난 내 용돈에서 드린 거고 당신도 당신 용돈에서 알아서 해. 엄마한테 욕을 먹든 며느리 노릇을 하든 그건 당신 몫이지.
난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저는 이게 과연 부부인가 싶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편은 계속 삐진 티를 온몸으로 내며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밥을 차려줘도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붙들고선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시모와 신우의 잔소리는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고요. 아니 올케, 우리 영준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요즘 들이 분위기 안 좋다더니 남편 밥도 설마 안 주는 거야? 형님, 제가 밥을 안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몸매 관리하겠다고 다이어트 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살을 뺀다고 운동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10kg 가까이 감량한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날씬해진 남편을 보고 또 저를 물고 늘어졌어요. 상황이 그쯤 되자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았죠. 형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나요? 형님하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살도 귀엽잖아요, 그이가. 아유, 그치. 우리 영준이가 뺄 살이 어딨어. 가뜩이나 병원장이 고생하는데 살까지 빠져서 짠해 보이는구만. 제발 밥도 좀 잘 먹여.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살은 형님이 좀 빼셔야 할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명색이 동물병원장 누나신데 몸매 관리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 병원장님 망신당하겠어요. 누나들이 남동생보다 통통하다고요. 어떻게 헬스클럽 좀 추천해드려요? 신우인 제가 실실 웃으며 얘기하자 얼굴이 시뻘개져선 입술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그 이후부턴 매일같이 걸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딱 거절했어요. 혹시 통화하더라도 전처럼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 그 말이 남편 귀에도 들어갔는지 갈수록 남편이 절 대하는 게 차가워졌어요. 그게 겨우 결혼 5년 차 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얘기 좀 하자고 청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남편의 마음이 달라진 건가 아니면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하려는 건가 싶어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마주 앉게 되었죠. 남편은 몇 번 망설이더니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당신 돈 좀 있어? 모아둔 돈 있으면 얼마라도 융통해 줄 수 있어? 돈? 돈을 달라고? 아니, 당신이 나보다 훨씬 잘 벌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돈?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돈 얘긴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라 저는 엄청 당황하고 말았어요. 우선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지. 그리고 당신 그 잘난 동물병원장인데 급전이 대체 왜 필요한 거야? 무엇보다 우리 각자 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잖아. 그건 당신이 먼저 원한 거고.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나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굴 때는 언제고? 아, 당신도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지. 하물며 부부 사이인데 또 옛날 얘기 꺼내면서 사람 무안하게 할 거야? 아유, 됐어. 집어치워. 당신에게 물은 내가 멍청이었지. 남편은 제가 돈을 안 줄 것 같았는지 갑자기 화를 내며 옆에 있던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졌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폭력적이진 않았는데 이제 나의 물건까지 집어던지는 거 있죠? 에이씨, 이놈의 짓구서. 이게 가족이야? 이게 식구야?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당신 어릴 적에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다더니 그래서 이러는 거야? 가족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모양이지. 남편은 제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이더니 욕을 하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나간 자리와 부서진 리모컨을 번갈아 보며 밤새 울고 말았습니다. 더는 이 사람과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을 진탕 먹고는 새벽이 다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널브러진 남편을 보며 이번에야말로 갈라서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저와 사이가 소원해진 이후로 아이에게조차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옆집에 보듯이 출퇴근할 때 한번 들여다보는 거로 땡이었죠. 어쩌다 아이가 남편에게 놀자고 매달려도 아빠 피곤해. 엄마랑 가서 놀아. 아니면 외숙모네 가든지. 주말이라 사람 많고 복잡한데 자꾸 어딜 나가자고 조르는 거야. 귀찮게. 부부 사이가 멀어진 건 둘째치고 점점 아이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더는 실망할 게 없을 정도로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그 순간에도 계속 날아오는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너무나 괴로웠고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꾹 참고 있던 이혼이란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죠. 그렇게 괴로운 제 마음과 달리 또다시 아침이 밝아오더군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술에 취해 점심때까지 자던 남편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배를 벅벅 긁으며 일어나더라고요. 잠에서 깬 남편은 해장이 하고 싶었는지 절 무시한 채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면이 잘도 넘어가나 보네요. 그러던 그때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시모였어요. 예, 나인지 확인했으면 문이나 열지. 왜 뜸들이고 있는 거니? 아유, 무거워 죽겠구만. 어서 나와서 받질 않고. 시모는 주말인데도 제게 한마디 먼저 묻지도 않고 반찬까지 싸들고 집에 쳐들어온 거였어요. 시모는 늘 이런 식이었죠. 가끔 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오니? 며느리 무서워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겠다 얘. 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날도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온 시모는 주방에서 퉁퉁 부은 얼굴로 라면을 먹고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들, 너 지금 아침부터 뭘 먹고 있는 거야? 주말인데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얻어 먹는 거야? 시모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라면을 먹는 게 그렇게 안타까웠는지 연신절 째려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아이, 넌 집구석에 있으면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뭐 하는 거니? 평일이나 출근한다니까 이해해보려고 해도 오늘은 주말이잖아. 내가 뭐 내 아들한테 팔접반상을 차려주라고 했니? 아니면 가마솥에 불 떼서 밥을 하라고 했어? 국이나 반찬 같은 거 당연히 네가 차려줘야지. 어디 병원이라는 사람한테 라면을 먹여? 너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어머님, 뭘 알고 말씀하시죠? 제가 끓여준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해장하려고 끓여 먹은 거예요. 어머님 아드님이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와서 저러는 거라고요. 근데 왜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뭐 동물병원장은 라면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시모는 제가 지지 않고 받아치자 손까지 부들부들 떨며 당장이라도 절 한 대 때릴 기세로 삿대질까지 해댔습니다. 예, 너 병원장 사모님 되더니만 아주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구나. 내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물병원 병원장이야. 병원장. 네가 언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갈라서면 우리 아들이야 꿀릴 거 없지만 넌 뭐 하나 제대로 된 거라도 있니? 얼굴이 되니 집안이 좋니? 그렇다고 돈이 있어? 어디서 감히 나서서 말대꾸야? 어머님, 누가 보면 뭐 판검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냥 병원장이 아니고 동물병원장이요. 어머님 은근슬쩍 동물 얘긴 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는 거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만 밥 차리라는 법이 있어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남편이 먹고 있던 라면 냉비를 뺏어서 제게 확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 같은 것들은 뜨거운 맛 좀 봐야 돼. 오냐, 그 좋은 라면 너나 먹어라. 다행히 남편이 먹다 남은 라면이라 국물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모멸감과 굴욕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졸지에 온몸에 라면 국물을 뒤집어 쓴 전 절규하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한테 라면 국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요? 혹시 뜨거운 국물이었으면 어쩌시려고요? 이제라도 알아두라고. 라면은 너같이 말대답이나 따박따박하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나 먹는 거야. 이제 알겠니? 아, 그러세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밥 말아 먹으려고 국그릇에 가득 담아두었던 라면 국물을 그대로 시모에게 끼얹은 것이었죠.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저와 똑같이 라면 국물에 쩔은 시모는 깨악하고 비명을 질렀죠.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라면은 어머님이 드셔야겠네요. 그죠? 어머님이 제일 인간 같지 않으시니까요. 어떠세요? 아드님이 끓인 라면인데 맛이 괜찮으신가요? 병원장 아들이라 라면도 잘 끓이죠? 국물 맛이 좋을 건데 좀 더 드릴까요? 시모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며느리 잘못 드렸다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데리고 제게 욕을 하며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라면 냄새가 풀풀 나는 두 모자에게 끝까지 소리쳤어요. 아주 온 집안이 막둥이 아들 챙긴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그런 아들한테 보살핌 좀 받아보세요. 옷도 한 벌 사달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사라진 집은 바닥에 흥건한 라면 국물만 남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기운을 소진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아빠랑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주 혼이 쏙 빠진 절 다시 현실로 끌어낸 건 다름 아닌 저희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무섭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전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아이도 조용히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라면 국물 범벅이 된 주방 한가운데 서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제 아이를 지켜야 할 엄마가 되어야겠다고요. 그 이후 전 독하게 마음먹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그 답없는 집안과 손절을 고했죠. 바로 이혼서를 작성하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까지 고용해 두었답니다. 저희 부부의 이혼 소식에 양가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물론 시댁과 친정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지만요. 뭐? 그 여자가 너한테 라면 국물을 끼얹었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렇지.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 집 문짝이라도 뜯어버릴까 보다. 누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어.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 집으로 당장 부지깽이 두고 달려가셨을걸? 우리 누나 진짜 잘했어. 형님, 완전히 통쾌하게 한 방 먹이셨네요. 이제 이혼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으셔야죠. 저희 조카는 제가 돌보고 있을게요. 형님은 걱정 마시고 그놈들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아빠 남동생 부부는 제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엄만 제가 마음고생 심하게 할까봐 걱정하시면서도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힘입어 이혼을 진행하다 보니 정말 놀랄만한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명색이 동물병원 원장이라던 남편이 왜 제게 돈을 달라고 했는지 알아보니 글쎄 이 인간이 주식 투자 좀 한다고 설치는 친구 말에 홀랑 넘어가 가지고 있던 돈을 홀라당 투자금으로 넣었다지 뭡니까?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올인했고 결과는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쪽박이었고요. 아마 투자 실패와 대출금 상환이 급해져서 저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덕분에 전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본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는 걸 끝으로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어이구, 잘한다, 잘해. 당신 친구가 당신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말도 안 되는 투자에 당신을 끌어안혔겠어? 제대로 호구인 당신은 좋다고 전 재산까지 다 쏟아붓고 말이야. 제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 인생 좀 살아. 그 엄마 꽁무니 좀 그만 쫓아다니고. 남편과 제 사이엔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었고 저는 그저 우리 아이만 지키면 충분했거든요. 남편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땐 이 관계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옥 같았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우리 사이에 남은 건 텅 빈 감정의 잔해뿐이었습니다. 결국 전 이혼녀 딱지를 달긴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당당해요. 전 남편은 대출금 이자에 원금을 갚고 양육비까지 지급하느라 허리가 휜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그건 뭐 이제 제 알 바 아니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결국 현실 앞에선 별 수 없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이제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고 더는 참지도 않고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랑 둘이서 도시락 싸들고 공원 가서 소풍도 가고 주말마다 그림 그리기 대회니 아이 친구 생일 파티니 다니며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힘든 날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엄마, 우리 집은 둘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 아빠랑 셋이 있을 땐 엄마가 울었잖아. 그 말을 아들에게서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나 봐요. 비록 아들과 저 둘뿐이지만 둘보다 더 강한 가족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 볼게요. 여러분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